자, 이번 시간에는 4장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정책 이론 분석, 사회복지정책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의 대상, 그러면 사회복지의 대상은 당연히 휴먼이죠. 인간.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우리는 휴먼 서비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휴먼 서비스, 그 중에 이 인간들의 무엇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를 구체화시키는가 라고 할 적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사회복지의 구성, 사회복지의 구성을 보면 사회복지의 주체는 과거 전통적 사회에서는 민간 부문이 주체의 역할을 했어요. 개인이나 또는 가족, 친족 또는 종교단체 또는 뭐 이웃 주민, 불악 이런 단위처럼 민간 부문이 주체의 역할을 했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 20세기 초에 와서는 특히 1929년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해서 설명을 해보면 20세기 초에 와서는 이제는 국가가 사회복지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가 이루어지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에 가서는 특히 1970년 복지국가 위기를 계기로 해서 이때부터는 복지다원주의,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1980년대부터 스칸디나비아의 길이나 또는 뭐 노동 감축의 길이나 또는 영미 중심의 신자유주의 길을 통해서 이제는 복지의 주체의 역할을 국가만이 또는 중앙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하물며 민간부문도 같이 이끌어가는 이런 복지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다운주의 또는 복지혼합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복지의 객체는 당연히 휴먼이죠. 그 중에 사회적 욕구와 이 인간들이 그런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욕구와 그리고 사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사회복지의 객체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욕구에 대해서는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는 행정론에서 이렇게 다뤄보기가 더 쉽습니다만 사회적 욕구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역시 뭐니 해도 매슬로우의, 여러분 여기 교재의 빈 공간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을 가지고 사회적 욕구를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 욕구에 대해서 행정론에서도 또 그러면 여기 정책론에서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자, 사회적 욕구를 매슬로우는 5개의 단계로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5개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되, 가장 저수준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다음에 안전의 욕구, 다음에 소속 애정의 욕구, 그리고 존경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5개의 단계로 이렇게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설명을 하되, 이걸 크게 나누어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이 단계까지를 결핍의 욕구라고 크게 총칭을 했어요. 결핍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는 성장의 욕구라고 이렇게, 그래서 결핍의 욕구와 성장의 욕구로 이렇게 크게 대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출제위원들은 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애정의 욕구, 그리고 존경의 욕구를 생존의 욕구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사실. 생존의 욕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에 비해서 성장의 욕구는 실존의 욕구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가미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 생리적 욕구로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생리적 욕구는 뭐 출제될 것이 없죠. 너무 기초적인 거여서. 생존의 욕구라고 나온다면 생존의 욕구에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애정의 욕구, 그리고 존경의 욕구까지를 말한다라고 해서 생존의 욕구를 여러분 가지고 또한 대비를 넣으셔야 됩니다. 매슬로우는 욕구 이론을 진행을 하면서 인간들은 욕구를
한 단계 한 단계 저수준의 욕구로부터 고수준의 욕구로 이렇게 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이행 충족에 간다라고 하는 상향 충족의 특징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저수준으로 가면 갈수록 그 강도가 강하지. 아무리 총알이 빗발쳐도 그냥 까라한던 눈꺼풀을 막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 버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수준으로 가면 갈수록 강도가 높고 고수준으로 가면 갈수록 강도가 약하다. 인간들은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한 단계 이렇게 충족해 간다. 초기에는 아주 강력하게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다음 단계로 이행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구나 자아실현의 욕구를 궁극적 목적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아실현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굶주림이 다반사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아주 그 저소득 극빈 국가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궁극적 목적 자체가 생리적 욕구일 거예요. 한 번이라도 좀 배불리 먹어봤으면, 한 번이라도 좀 깨끗한 물을 좀 마셔봤으면 이런 정도일 거예요. 언제나 민족 또는 인종, 종교 이런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런 그 종교 분쟁의 국가와 같은 이런 나라를 보면은 그들의 궁극적 목적은 안전에 욕구일 거예요. 소속 애정도 없고 안전에 욕구일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하룻밤이라도 좀 코 골고 잡았으면, 한 번이라도 생명의 위험을 느끼지, 뭐냐면 생존이라는 그런 말을 생각지 안 해봤으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 자아실현은 아니다라는 것도 역시 매슬로우가 제시를 했어요. 뭐 이것을 나중에 이제 그 행정론에 가시게 되면 알더퍼의 ERG 이론이라든지 이런 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유적 욕구로서 우리는 브래드쇼우의 욕구 분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브래드쇼우의 욕구 분류를 설명을 해보면 브래드쇼우는 욕구를 이렇게 규범적 욕구, 인지된 욕구, 표현된 욕구, 그리고 표현된 욕구, 그리고 비교적 욕구, 욕구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했어요. 규범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고 이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규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 법령이나 또는 정책으로 이렇게 나타나되 가시화되도 밖으로 드러나되 이것은 보통 전문가 수준에서 정책 기반과 같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또는 정형화되는 욕구를 바로 이렇게 규범적 욕구라고 합니다. 인지된 욕구는 펠트 니드스, 이렇게 펠트 해서 당사자의 또는 클라이언트의 느낌으로만 존재하는 그래서 보통 이 인지된 욕구를 감지된 욕구, 감촉된 욕구, 느껴진 욕구라고도 합니다. 이건 화살표를 이렇게 써서 이것은 조사나 서베이를 통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는 욕구가 되겠어요. 표현된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일부로 표출된 수요의 개념으로 설명하되 우리의 법령에서는 이것을 신청이나 청구의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신청, 직권, 병행주의, 아무리 법으로 일정 조건을 갖췄을 때 도와줄 수 있다라고 규범적 욕구를 성문화시켜놓고 당사자의 느낌으로도 정말 저실에게 도움이 필요해도 본인이 그것을 일부러 표출하지 않으면, 즉 신청이나 청구를 하지 못하면 못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 심신상의 장애로 인해서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표현된 욕구로 전환시키고 싶어도 전환시킬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바로 그걸 대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동의를 전제로 하여
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표현된, 오늘날은 표현된 욕구가 강조되는 거죠. 여기는 비교를 목적으로 해서 비교. 이 클라이언트 욕구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아니면 50대에 비해서 노인들의 욕구는 아니면 1950년대에 비해서 현재 노인들의 욕구는 이렇게 해서 비교 목적으로 동원하는 욕구를 이렇게 브래드쇼가 분류한 브래드쇼의 욕구 분류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동기호에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시 이제 교재를 보면 사유 문제는 뭘까? 거기에 보면 객체로서 사유 문제. 자, 여기는 지우고 바로 사유 문제를 보겠어요. 사회 문제에 대한 정의는 뭐 다양하게 이렇게 합니다. 사회 문제란 한 사회의 다수의 사람 또는 일부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사회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는 집단적 행동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 너무 길다 보니까 본론이 사라져 버렸군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 문제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관점에서의 사회 문제와 거시적 관점에서의 사회 문제를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관점, 사회 문제에 대한 관점에는 원인을 어디에서 도출하느냐, 찾아내느냐를 가지고 미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의 사회 문제와 거시적 관점에서의 사회 문제로 이렇게 나눠봅니다. 좁게 본다, 넓게 본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지만 미시적 관점에서의 사회 문제, 미시적 관점의 사회 문제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구성원 개개인의 의지나 노력 부족에서 바로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습니다. 문제의 발생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구성원 개개인의 의지나 노력 부족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고 또 구성원들의 노력을 배가시킴으로써 사회 문제는 풀어질 수 있다라고 볼 때는 미시적 관점의 사회 문제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거시적 관점의 사회 문제는 사회 구조상의 모순, 제도나 정책이나 구조, 사회 구조상의 모순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거시적 관점에, 그래서 사회구조나 제도, 사회구조상 모순에, 그래서 사회구조상 모순이나 제도나 정책의 개선 개혁을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사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시적 관점의 것이 되겠어요. 미시적 관점의 이것은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같은 개별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있고, 거시적 관점은 그 조직과 사회와의 관계를 같이 분석하는 기능론, 갈등론적 관점은 바로 거시적 관점에서의 사회 문제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 문제의 정의 및 요건을 보면, 정의 및 요건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결국에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에 의해 야기되어야 하고, 구성원들에 의해 야기, 그것이 말하자면 구성원들의 의지의 문제로 온다면 미시적 관점의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구성원들이 만든 구조상 문제로 있다면 거시적 관점의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처럼, 어쨌든 의지 부족이든 노력 부족이든 아니면 그들이 만든 제도나 정책이나 구조의 하자의 문제든 결국에 구성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구성원 대다수의 피해가 발생해야 하고, 그리고 구성원들에 의해 복구가 가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지속성을 갖거나 또는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야 사회 문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모두 갖추었을 때, 이것을 모두 갖추고 있을 때 사유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유문제란 사유 구성원들에 의해서 야기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사유 구성원 대다수에 미치고 있으며 그 문제는 사유 구성원들에 의해서 복귀가 가능해야 되는 것으로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가진 것을 사유문제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이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여기 구성원들에 의해서 야기된다는 것을 바로 이것은 사유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구성원 대다수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사유성과 보편성을 사유문제의 양대 요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유문제의 양대 요건. 그런가는 교재에 있는 것처럼 약한 표현을 바꿔서 사유문제란 어떤 현상이 사유적 가치나 규범에서 벗어나고 상당수가 그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원인이 사유적인 것이며 말하자면 사유 구성원들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며 다수가 또는 일부 영향력 있는 다수나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유가 그 개선을 원하고 있고 개선을 위한 집단적 사유적 행동이 필요한 것을 사유문제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했습니다만 좀 약간 교재와는 발라서 이렇게 썼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유문제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 어느 시대에는 사회 문제였던 것이 어느 시대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하고 같은 시대 시점이라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사회 문제인데 어느 지역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든지 그냥 보편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이 있는데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 자, 사유관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유관. 사유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사유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기능론. 우리가 이제 노트 정리를 할 적에는 기능론과 갈등론을 양쪽으로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비교를 해 볼 겁니다. 기능론에서는 그 사유를 하는 구성 요소를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우리가 이 사유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는 인적, 물적 구성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인적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군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물적 구성 요소에는 유형적 물적 구성 요소, 건물이나 시설, 기관 등을 말할 수 있고 무형적 구성 요소로 무형적 물적 구성 요소는 제도나 정책 등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성 요소를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사유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 물적 구성 요소들은 자발적 합의에 의해 그냥 너무 또 그냥 아래다 쓰겠습니다. 자발적 합의에 의해 각자 할 일을 정하고 기능적 조정을 하고 기능적 조정을 다른 말로 역할 분담이나 역할 분화라고 합니다. 기능적 조정을 하고 서로 도와가는 것을 상호 의존성 속에서 전체를 위해 전체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전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 사유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을 그 역할이나 기능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당연히 안정적이고 질서가 유지되며 안정적이고 질서가 유지되며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면서 하나로 똘똘 뭉친 통합된 모습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고 단정한 조화와 균형을 이룬 상태로 보는 사회관은 기능론이라고 합니다. 기능론.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가지고 이 가운데 쓸 겁니다. 가운데 양자를 비교해서 쓸 겁니다. 그에 비해서 갈등론에서는 구성 요소를 어떻게 보냐면 구성 요소를 자발적 합의에 의해 각자
서로 할 일을 정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아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일방적 강제 속에서 각자 할 일을 정하기는커녕 일방적인 억압과 수탈을 자행하거나 억압과 수탈을 받거나 억압과 수탈 속에서 서로 돕기는커녕 뭐 상호존성 대립각을 세우고 자기 집단만을 위한 자기 집단 전체를 위한 언시이 아니라 자기 집단만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라고 사회 구성 요소들의 입장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진 이런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사유는 어떻게 볼까? 이렇게 이루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안정이기보다는 끊임없는 변화가 초래되고 있고 우리가 말은 참 부드럽게 변화가 걸지만 우리가 좀 비속어가 섞인 구어체로 쓴다면 엎어지기를 뒤집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질서가 유지되기에는 이합 집산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경쟁으로 분열되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상당히 역동적이면서 까칠하게 이렇게 사유를 설명을 합니다. 사유 문제는 어떻게 볼까? 사유 문제는 기능론에서는 우리는 사유 문제나 갈등을 기능론과 갈등론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면 기능론에서는 일부 구성 요소의 부적응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요. 맞아면 미꾸라지 매면 다 자발적으로 할 일 정하고 자발적으로 할 일 하고 있는데 일부 구성 요소 맞아면 미꾸라지 몇 마리가 제할 일 않고 자기가 속한 환경에 제역할하지 못하는 것을 부적응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속한 또는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부적응이라고 하는데 미꾸라지 몇 마리가 부적응함으로써 구성 요소 몇몇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봐요. 그에 비해서 갈등론에서는 일부 구성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구성 요소가 어쩌다가 일시적으로 제할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부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구조상 하자로 특히 불평등으로 구조상 하자로 불평등으로 언제나 문제는 발생하면서 바로 불평등으로 인해서 구조상 하자 그중에 대표적으로 불평등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사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해결책을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역시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볼 수가 있는데 기능론과 갈등론 기능론의 관점에서는 공공부문의 개입 국가정책이나 사회정책으로 국가정책적으로 본다면 여기는 심리 모델을 여기에서는 보통 우리가 적용하도록 하는 고용정책을 쓰거나 아니면 민간 부분에서는 심리 모델 상담이나 또는 가족치료 등을 통해서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적응 상태로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문제는 풀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에 비해서 갈등론은 문제 발생 원인이 불평등이니까 소득 정책을 통해서 불평등을 최대한 평등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길어진 양극화를 최대한 부드럽게 완화시키면서 심리 모델보다는 급진 모델 사회행동이나 또는 혁명적 방법을 통해서 엎어버림으로써 바로 평등구열 또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데 그걸 이제 문장으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사회문제란 사회체제 중 일부가 기능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부가 합의된 구변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일부가 사유와 과정이나 결과에도 실패하는 등 제 역할이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사유나 자기가 속한 환경에서 제 기능이나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어울리지 못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적응이라고 합니다. 사유문제를 그렇게 사유문제를 부적응 거기다가 사유문제 옆에다가 반사유적 행동 또 부적응 일탈, 탈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죽어주시면 기능론에서 바라보는 사회문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문제의 원인을 사회 전체의 기능적 결함이 아니라 일부의 사회와 기능과 일부의 사회 통제 기능은 실패 때문이다.
미꾸라지 몇 마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그래서 거기 1번과 2번이 해결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당연히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적응 상태로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돌아올 가능성이 없으면 제거해버리면 된다. 그 때문에 기능론에서는 당연히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 사용 찬성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회병리론, 사회해체론, 사회변동론, 아노미론 중요시해야 되겠죠? 아노미론. 그래서 아노미론, 머튼이 제시한 이론으로 목적과 수단의 불일치가 반복됨으로써 일어나는 무규범의 상태, 극단적 가치 혼란의 상태를 바로 아노미 현상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묻지마 폭력이나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전부 아노미 현상에서 야기된다고 봅니다. 또 하위문화 이론, 차별적 접촉 이론, 사회통제론 이런 것은 기능론에서 바라보는 돌아오면 좋지만 못 돌아올 수 없으면 제거해버린다는 이런 관점, 제거해버린다는 관점을 기능론에서 바라보는 사회문제론과 그에 대한 그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갈등론도 같이 적어놨지요. 사회문제의 정의 어디서 나왔어요? 사회문제란 사회적 희소자원의 불균등한 분배나 불균등한 소유로 인하여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불평등에서 문제를 찾는데 그것을 밑에 사회문제의 원인에서 사회적 둘째 줄 나와 있죠. 사회적 희소자원의 불균등한 분배로 야기된다고 본다. 그래서 사회문제의 원인을 일부라고 하는 개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상 모순, 특히 불평등에서 찾고 있다. 그래서 거기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 불평등 구조나 배분의 영속화를 깨뜨리는 것이 해결책이다. 우리말로 한다면 불평등 구조의 타파나 불평등 구조의 완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가치 갈등기론이나 사회긴장론 등이 있다라고 하지만 자, 첫 종류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상호작용주의에는 거기 사회문제는 사유한 집단이 다른 집단이 가지고 있는 행동의 의미를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다른 집단의 의미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집단 나름대로 행동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낙인이론이 있습니다. 중요 표시하시고, 낙인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미시적 관점에서 사회문제에 접근할 때 낙인이론이 나오는, 기능론이나 갈등론은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 서로가 서로의 입장이나 서로의 가치관이나 서로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한다는 건데, 낙인이론의 출발은 사회문제란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회문제란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단 그 시대 그 공간을 지배하는 일부 집단에 의해서 다른 집단의 행동이 인정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뿐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낙인이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낙인을 받는 순간부터 그 지배 집단에 속하지 않는 찍힌 집단은 자기들의 행동이나 사고나 가치관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더 돌출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회문제의 발생이라고 설명을 한다. 이게 바로 낙인이론입니다. 그러면 낙인이론의 해결은 어떻게 되겠어요? 타인의 생각이나 타인의 가치관이나 타인의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상대적 관점에서 접근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낙인이론의 해결점이 되겠어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낙인이론, 어떤 현상이나 행위가 사회 지배층이나 사회 통제기관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여 바람직하지 못함으로 판단됨으로써 발생할 뿐이다. 본래부터 사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나오는 낙인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왼쪽 오른쪽에 있는 기능주의적 관점, 갈등주의적 관점은 거시적 관점의 사회문제론이고, 그래서 행동주의, 상호작용주의적 관점은 이것은 미시적 관점의 사회문제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론과 갈등론을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교재에서는 단순히 사회문제의 개요로만 설명했지만 사회복지의 객체로서 사회적 욕구와 더불어서 사회 문제를 좀 확대를 시켜봤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정책 이론은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설하면서 또 한 테마, 당연히 사회정책 이론은 또 한 문제 나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한 문제의 영역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